국내 시장의 하반기를 바라볼 때 중국 없이도 사실은 잘 이렇게 올라왔는데 중국 주식을 산다 안 산다 개념이 아니라 다음 단계는 중국조차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측면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도 좀 조정받았는데 중국은 중국 본토 기준으로 홍콩 많이 빠졌습니다. 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이번 주에는 사실 기대감이 조금 있었거든요. 네. 주말 동안에 뭐 블링컨, 시진핑이랑 만나고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번엔 할 것이다. MLF도 낮추고 여갈피도 낮추고 해서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현실로 일어났는데 주가는 또 하락을 하고 위안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시장은 경기 부양책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의 그 어떤 미중 관계가 추가로 악화되는 정도에서 좀 더 넘어서 정상회담이나 이런 네. 쪽 기대감이 이번 주 그리고 심지어는 중국은 경기 부양책은 한 최근 2주 동안 좀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네네. 어제 기준금리인 LPR 금리 인하하자마자 홍콩 시장이나 이쪽이 빠진 거는 부동산 관련 우려들을 좀 불식시킬 만한 강도가 아니었다는 실망감이 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오늘 빠진 거는 물론 이제 홍콩은 워낙 뭐 이래저래 맨날 빠지는데 네. 본토의 경우는 AI나 이제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외국인들 이슈도 좀 있고 이제 투자 심리 쪽에서 좀 최근에 여전히 중국은 그 TMT 섹터라고 하는 테크 기술주 이런 쪽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수급 소화가 있었고 뭐 홍콩의 경우는 오늘 그나마 다행인 건 부동산 금융주 이런 시클리컬 경기 관련주들은 이제 어제 빠지고 말았고요. 오늘 역시 홍콩도 기술주나 이런 쪽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미중 관계 관련해서는 혹시 모르는 서프라이즈 기대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근저에 저희 기본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4월, 6월 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니까 네. 이제 과거 패턴으로 보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제 부양책을 좀 패키지성으로 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금요일 날 이제 중국의 국무원 총리인 이창 총리가 패키지성 정책 얘기한다고 그러고 갑자기 독일로 안보 때문에 이제 독일 관련 이슈로 그냥 넘어가 버리셨고 이제 화요일 날 어제 이제 금리 인하 얘기 조금만 더 드리면 네. 중국이 부동산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중국의 이 LPR 금리는 1년물, 5년물을 동시에 고시하는 금리고 네. 안에 금리가 알맹이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MLF라는 기본 인민은행의 공개시장 조작하는 금리가 있고 콜금리 같은 거죠. 그리고 하나는 은행권의 가상금리를 더해서 만드는데 1년물은 신용대출, 네. 5년물은 주택담보대출 적용금리인데 네. 시장에서는 은근히 기본적으로 10bp는 다 생각을 한 거고 15 혹은 20bp까지 좀 더 5년물을 더 낮춰서 네. 5년 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상황이 최근에 다시 좀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2주 동안 놓고 보면 중국의 상품 가격, 원자재 가격도 좀 올랐었고 네. 건설 관련된 분위기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무너진 게 더 정책이 나와봐야 되는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좀 국내도 그렇고 중국 쪽도 좀 그런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좀 과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15pp, 20pp 했다 그래서 10pp 내렸다고 이렇게 박살나면 만약에 안 내렸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금리는 굉장히 세세한 얘기고 결국에는 부동산의 생각이 저렇고 패키지라는 것 자체가 구체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까도 제가 총리가 갑자기 그 얘기하고 긴박하지 않은 것처럼 네. 바로 이제 외국 일정으로 돌입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지금 경기 지표를 볼 때는 좀 긴박하다고 느끼는 것 같긴 해요. 이미 네. 제가 5월에도 탐방 갔다 와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지에서도 정책이나 경기 기대가 좀 저희 예상보다도 더 땅에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뭐 부동산도 그렇지만 금리만 낮춰서는 지금 유동성 함정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더 원하는 거는 기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조치들인데 아직 그게 정부가 다급하게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 3월 전인대 때도 그랬고 이제 공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연초부터 중국 애널리스트들도 좀 설레발을 떤 게 있기 때문에 네. 그 이후로 좀 시장에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지표를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또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종합해 보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런 그거잖아요. 그렇죠.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대책이 안 나온다는 거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대책을 여전히 안 내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 쪽에 대한 조치가 나올 거냐 아니면 가계 수요를 더 촉발하는 쪽으로 갈 거냐라면 어떤 조치가 나오더라도 제가 5월에 갔을 때 중국에서 느낀 거는 가계의 마음은 알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계가 뭐 어떤 이유든 간에 후유증이 컸던 제로 코로나 때 소득이나 임금 훼손이 심해서 무기력감이 여전히 있는 거든 전체적으로 그 부동산이 못 올라간다는 그 투기 억제 정책 때문이든 가계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시장이 앞으로 기다려야 될 거는 사실 공급 쪽에 대한 얘기인데요. 공급에 대한 얘기 뭐냐면 아파트 짓다만 것들, 네. 즉 준공에 대한 얘기인데 저희가 이거는 5월 달에 중국 갔을 때도 현지에서 이제 아파트 재건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당위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저희가 이제 준공 관련해서 조금 더 이미 상반기에 지금 하고 있지만 현지에서 이제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게 가계가 주택담보대출 일으켜서 이게 자산 가격으로 이어져서 소비로 연결되거나 주택 거래가 일어나서 지방 재정이 좋아져서 인프라 투자까지 좋아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직접적으로 주사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준공 관련된 정책들이 가장 가시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준금리 인하는 이번에 했고 7월 말에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은 있긴 한데 네. 통화 정책은 시장에서 이미 나오더라도 이제 어떤 한계 효용처럼 뭔가 이게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 준공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 같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 하는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7월 달에 정부가 그 헝다 그룹 같은 디벨로퍼들을 좀 더 푸시해가지고 준공하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죽었다가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또 다시 안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네, 하신 것 맞습니다. 같아가지고. 제가 그림 하나만 좀 네. 띄워주시면은 그 중국에서 저희가 연초부터 중국의 주택 거래라는 데이터가 중국은 키 데이터 중에 하나라서 이 주택 거래가 연도별로 이제 19년하고 2022년 작년이 정말 안 좋았던 해인데 춘절 이후에 이제 100일 뭐 몇십일 단위로 저희가 추세보다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운데 2023년으로 된 진한 초록색 선이 최근 그 거래 데일리로 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월 달까지 이렇게 들어선 걸 보시면 춘절 이후에 한 2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신나게 주택 거래가 팔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세인 2019년이 정상 추세라고 봤을 때 회색선에 거의 터치를 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이후로 4월부터 분위기가 나빠지면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제가 그때 탐방 내용 얘기를 드리면서 약간 현재도 좀 마음 아픈 얘기가 연초에 이 춘절 이후에 전후로 나온 주택 거래 중에서 상당히 중고주택이나 기존주택이 많았는데 현지 대도시의 일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쪽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 뭐 좀 노부모가 돌아가셨거나 리오프닝 과정에서 또 생겼던 급매물들이 나오다가 매매가 싹 살았다가 신규 주택 기준으로는 여전히 5, 6월 달에 다시 죽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회색선에서 떨어질수록 좀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주택 거래를 뭔가 촉진해 줄 수 있는 금리 인하도 필요하고 중국은 또 지금 다 푼 게 아닙니다. 중국이 워낙 시주석이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 관련 정책을 묶은 게 아직 있습니다. 뭐 우리로 치면 DTI나 LTV 같은 총 한도 대출 이런 제한도 있고 또 지방 도시들은 많이 풀었지만 더 풀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데 금리를 저 정도만 하는 걸로 봤을 때 이번에 또 그냥 하한선만 지키려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좀 복합적으로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해도 답변을 못 하시는 질문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우리 파트장님도 안 좋다는 거 알고 저희도 뭐 뉴스나 보고서 보면 중국 경기 큰일 난 것 같은데 네. 위안화 환율 이렇게 올라가는 거나 수출이나 이런 거 봐도 그런데 왜 중국 정부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액션을 크게 안 취하고 있는 걸까요? 왜 세게 부양책하지 네. 않느냐? 그리고 뭐 지난주 막 그랬잖아요. 블룸버그에서 16일에 막 19가지 대규모 정책이 나올 거다. 그게 사실 빈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가 상상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일단은 네. 나올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나오는데 네. 시장 기대감이 지금 높지 않은 거고 상징적인 몇 가지 행동을 보더라도 앞으로 나오더라도 네. 이 패키지의 그 선물함 자체가 크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일단 저도 현재 5월 달에 갔을 때 공통적인 질문이 그런 거죠. 디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부양책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얘기를 드리면 중국이 지금 더 취하고 있는 방향성은 안보적인 부분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중국 정부 생각이 좀 이상적일 수도 있는데 좀 공급 위주로 자기네들이 좀 풀어주고 공급 쪽에서 조금 건드려주면 마치 가게나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좀 빠르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네. 작년에 방역에 반대되는 그 재정 지출이나 이런 걸 또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땐 참 불합리해 보이지만 작년에 나름대로 정부가 힘을 냈다가 올해는 또 힘을 좀 빼는 상태에서 저희가 중국에 갔을 때 느낀 건 가계 재화 소비나 재고 사이클이 아직도 기업들이 재고가 많아서 정부 지원 없이는 또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중국 정부는 그 이번 경우에는 기업 위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중소기업이나 민영기업들만 지원을 했는데 그들이 채용이나 고용으로 나서서 이렇게 뭔가 선순환되는 구조가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2분기에 더 경기가 떨어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국 쪽의 그 정부가 생각하는 후유증에 대한 생각들이 생각보다 조금 낙관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을 분명히 하긴 할 테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시장이 기대하기는 강도가 세진 않다. 이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보안은 어느 쪽으로 정부 정책이 어느 쪽으로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예전 같으면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소비 부양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요새 중국 관련된 보고서 나오는 거 보면 6.18 소비가 뭐 거의 없었다. 네. 뭐 이번에 그 징둥에서 하는 거 맞죠? 공개를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수치 데이터를 공개를 안 했죠. 했다. 관군제부터 시작해서 알리바바랑 찡둥이 네. 지금 가격 인하전을 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아마 매출은 나왔을 텐데 네. 순이익이나 전체적인 마진이 가이던스가 예상이 될 정도로 보일 것들은 좀 숨기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거 봐라 안 좋으니까 저러는 거지. 그러니까요. 라는 실망감도 있죠. 그러니까 네. 안 좋으니까 그럴 거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근데 이게 사실 비밀이면 그 전에는 공개하고 왜 갑자기 올해부터 작년 말부터 비밀이 됐냐 여기는 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지표는 나쁩니다. 저희가 뭐 이미 6월까지 저희가 주간으로 보는 지표들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 재화 소비나 뭐 심지어 온오프라인 모두 다 씀씀이가 뭐 굉장히 좋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그 앞단에 저희가 예상이 틀렸던 부분은 중국 쪽에서 그 임금이나 소득 쪽에 대한 훼손이나 심리 훼손의 속도가 회복 속도가 방향은 잡혀 있어도 굉장히 지금 더딘 건 사실이니까 그 중가운데 아무리 뭐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6월 달에 있다고 해도 사실은 회복이 좀 더딘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고요.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중국 정부가 추가로 이제 부양책 같은 거는 하긴 하겠지만 좀 복합적으로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가게 쪽에서 나오는 소비나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회복을 하더라도 그 폭 자체가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떤 우려들이 지금 계속 제기가 되는 거라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은 어디 하나를 뭐 집중한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다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중앙 정부 자체가 회의를 별로 안 합니다 최근에. 왜 안 하죠?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 때도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입장 비공개로 많이 하겠죠. 근데 원래도 불투명한 부분이 있는데 제일 저희가 이제 중국을 좀 계속 모니터링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공개적인 그 회의 예를 들면 국무원 상무회의나 정치국 회의 같은 게 공개 횟수나 이런 것들이 실제 줄어들었고 오늘 저희 국내 그 뉴스에도 나왔는데 중국 쪽에서 이런 것들이 좀 시장 불안감을 더 키운다라는 이제 얘기도 있는데 실제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볼 때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소통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안보나 이런 쪽이 생각보다 여기서 보시는 것보다 그쪽에 더 기술 패권이나 안보 쪽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에 대한 걱정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가 세련되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분야가 대부분 다 이 안보 쪽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 민간 쪽에 대한 정책들은 말은 했지만 실제 섬세함이 부족하고 자생력에 좀 맡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 시장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시게 된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제가 그 5월달 갔던 느낌은 네. 되는 주식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중국에서 국유경제 관련 기업들이나 AI 반도체나 TMT 이런 주식만 된다는 거는 네. 정부가 제일 지금 다급하고 제일 집중하고 있고 조직 개편을 해서 밀고 가는 게 와 저거구나라고 생각한 게 대부분 다 그런 소수 주식이었던 거고 인민이나 민간이나 기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들은 알아서 좀 따라와라는 느낌 정도까지 주는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정책들이었던 거죠.
일단 뭐 사실 우리 앞길도 굉장히 걱정되지만 네. 우리 한국도 다른 나라 걱정할 그건 아니지만 중국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사실 고령화가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중국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청년 실업률 5월 달에 20% 넘고 오늘 또 보고서들 보니까 7, 8월 되면 또 수천만 명의 대학생들이 졸업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실업률은 더 올라갈 거고. 네, 6월이 졸업 시즌이고 앞으로 이제 정해진 숫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계하는 그 이제 부모가 커지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실업률은 높아지겠죠. 거기다가 물가는 저렇게 낮고 저성장에 디플레이션에 고령화에 청년 실업에 와, 이거 되게 제가 이게 지금 하나만 해도 지금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네. 게 지금 몇 개가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멀리서 뉴스만 봤어도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뭐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들려면 100가지는 넘을 수 있고 사실은 뭐 저희가 예측을 틀려서 저도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비난을 받지만 사실 구조적인 거냐 아니냐 좀 분리해 드려야 되고 그럼요. 또 사이클적인 부분도 분명히 바다에서 도는 게 있냐 없냐는 좀 확인해 드려야 될 텐데 네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부양체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일단 7월까지 뭘 좀 보셔야 돼요. 기대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사실은 중국 주식을 산다 안 산다 개념이 아니라 네. 국내 시장의 하반기를 바라볼 때 중국 없이도 사실은 잘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다음 다음 단계는 중국조차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될 거냐 안 될 거냐의 측면에서 그럼 좀 너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7월까지 일단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근본적으로는 중국이 물가가 오르는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되고 물가가 오르는 조건과 함께 앞에 말씀드린 패키지가 뭐가 좀 더 나올 게 있냐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저희가 일단 주목하는 거는 아까 부동산 쪽에서는 네.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 겁니다. 나오지만 이제 그 강도는 저희가 평가해 드릴 거고 나오는 것 중에서 준공을 지원한다는 언급들이 나오는지 좀 주목하셔야 되고요. 네. 이건 뭐 모건 스탠리나 IB 쪽에서도 계속 제기하는 것 중에 준공 관련된 지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이번에 낮췄으니까 적용하는 금리를 또 각 지방마다 또 복잡하게 다르게 합니다. 그 지방들이 그 적용하는 금리를 더 낮추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그렇게 업데이트 차후에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작년 딱 1년 전에 리커창 총리가 있을 때 참 네. 어떻게 보면 리커창 총리 있을 때 그래도 좋았던 건 2주마다 회의를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 딱 1년 전에 상해 락다운 이후에 한두 달 안에 이제 지나면서 어려울 때 그 인프라 관련 대출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지금 누가 봐도 중국은 부동산이 안 좋으니 부동산 관련해서 거래에서 수입을 얻는 지방정부 재정이 안 좋고 지방정부 재정이 안 좋아져서 일부 곡소리가 나온다는 언급이 계속 나오는데요. 지방정부를 지금 당장 회복시킬 방법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국 중앙정부가 직접 또 은행들에게 돈을 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은행은 우리나라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거든요. 국책은행이 작년 6월하고 8월 사이에 중국 돈 한 1.4조 RMB 정도, 저희 지금으로 치면 한 200조이 넘는 돈을 긴급 집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지에서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7월 안에 나올 것 같다. 이게 집행되면 뭐가 되냐면 당장 지금 인프라 투자도 또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3분기부터 요거 관련된 집행 얘기가 작년 딱 1년 전처럼 나오는지 중국 뉴스거리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로이터나 블룸버그발 뉴스 저희 국내에도 따온 뉴스를 보면은 패키지 정책 나온다고 보도가 많이 났는데 그 안에 내용에 이 중국 국책은행 관련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 정책은 아마 금리보다는 다음 달에 지급 준비율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고 이게 사실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패키지 정책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중국의 전기차나 이런 쪽 조치도 있었는데 네. 전기차는 주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주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여전히 취득세 인하하는 방향을 연장하는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가계가 결국에 2분기보다 3분기에 좋아지는지 확인한 다음에 전기차에 대해서 좀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소비부양책은 참 안타깝지만 가계가 이미 6개월 동안 굉장히 느린 회복을 보였고 네. 이제 서서히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분야도 일부 있기 때문에 진짜 임금하고 채용을 하는지까지 확인을 좀 하면서 봐야 소비부양책은
그러니까 부양책보다는 그냥 소비의 자생적인 회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소비 쪽에 대한 부분은 너무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방 정부의 돈을 좀 쏴주면서 인프라 이런 거 투자할 네. 수 있는 네. 그런 부분. 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클리컬 화학이나 철강이 좀 좋을 수 있는 요인이고 네. 소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대를 낮추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뭐 사실 우리나라 쪽에서는 시클리컬보다는 소비 관련된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이런 쪽들이 사실 종목이 더 많은데 그런 쪽으로 좀 기대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저희가 네. 그 말씀하신 뭐 소비재냐 아니냐 그나마 중국 관련주가 지금 오그라들어 있는데 네. 상반기에 어려웠었는데 그럼 하반기 더 어려울 거냐? 아니면 지금 이 정도 빠진 가격에서 네. 아예 무관심할 거냐? 근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시클리컬이든 소비재 선택 전에 중국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물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중국 쪽 저희 중국을 얘기를 드릴 때 워낙 관치금융인 국가고 국가 정부 정책 주도적이고 계획주의다 보니까 공급 쪽에 대한 얘기를 사실 많이 얘기를 드렸던 게 사실인데 네. 지금 중국이 공급하는 정책들이 별로 그렇게 워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물가를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좀 띄워주시면 네. 중국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아까 주택거래란 지표 다음에 생산자 물가입니다. 아, 중국은 네. 세계 공장이고 네. 출국 가격이고 워낙 제조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기업을 상대하는 우리나라 수출, 그러니까 B2B 입장에서는 중국 기업들 상태를 보셔야 되는데 제격인 게 이 생산자 물가고요. 참고로 이 데이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월비 데이터지만 전년비로 놓고 보면 작년에 베이스가 되게 높아서 지금 마이너스 3.8%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가 제일 먼저 재고 조정하고 제일 망가진 걸 보여준 거니까 기업 이익의 대용 지표로 보시면 네.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전월비로 봤을 때 6월, 7월부터 저희는 5월 대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물가가 중국에서 코어 CPI가 됐건 PPI가 됐건 바닥 찍은 게 전월비 대비 확인이 되거나 네. 이건 확실히 바닥이나라는 게 인지가 되면 중국 관련주를 좀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측정하는 값으로 봤을 때는 이미 6월 들어서 저는 보름치의 중국의 가격 동향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축산품이든 아니면 이 원자재든 간에 이미 2주 동안은 5월 대비 상당히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번 부양책 기대가 꺾이면 또 3주, 4주 차에 좀 내려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확실한 건 5월 대비 물가가 6월에 PPI가 됐건 CPI가 됐건 올라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저희 보여드리면 제가 영어로 좀 넣어놓긴 했는데 그냥 이거 베이스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국이 베이스 효과가 올해 2분기가 가장 낮은 편이 가장 베이스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3분기, 4분기부터 소위 말해 이제 보시는 그림은 이제 거꾸로인데 어쨌건 기저 효과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네. 즉 7월부터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나 전월비로 오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른다는 의미가 네. 미국처럼 4, 5%대, 3%대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폭이 축소가 되는 이제 턴어라운드 한다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이 생산자 물가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데이터가 대중 수출, 중국의 재고 사이클의 끝자락, 그리고 중국 기업이익의 추정치 하향의 끝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7월에 안에 도는지를 좀 저희가 예측을 드리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가 바닥에 왔다는 거는 우리가 중국을 바라볼 때 대중 수출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익 추정치나 하향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났다라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 중국의 물가 쪽에서 생산자 물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CPI 같은 것들,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6, 7월에 추가적인 부양책 그리고 8월 안에 나오는 중국의 7월까지 이런 지표들, 물가 지표를 좀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이게 종합해서 보면 네.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생산자 물가가 기저 효과로 올라오는 거는 별 의미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네네. 물가 레벨 자체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 기저 효과로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정도면 레벨 자체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조금 그것만 가지고 좀 모자르지 않느냐는 질문이 하나고요. 네네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제 설명해 주신 거 쭉 들어놓고 듣고 보면 결국은 지금은 이
이 케인즈의 시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주의 뭐 이런 거 돈 아무리 퍼부어 넣어봐야 소용없고 케인즈의 방식대로 이유 수요를 살려주는 쪽으로 직접 지금 돈을 집어넣고 쏴서 네. 수요를 살려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더하기 지금 소비자들 아까 말씀하신 게 소비자들은 별 기대할 게 없다.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지갑 속에 있는 돈 안 풀죠 그러니까. 네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제가 여태까지 시진핑 그 주석이죠. 그분이 여태까지 중국에서 정책을 쓴 거 보면 한 번 얘기한 거 잘 안 바꾸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부동산 대책이 진짜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 거냐. 아주 먼 미래를 놓고 보면 시진핑 주석이 하는 방식이 사실은 또 맞다고도 봐요. 중국이 워낙 그 자산 쪽에 양극화가 부동산 가격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너무 거죠? 심각하니까 이게 좀 좁혀주는 건 뭐 나쁘진 않다고 보긴 하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먼 미래를 위해서 정책을 펴나가지고 나가다 보면 죽는 건 당장 죽는 거니까 그 문제들이 이렇게 보여서 이게 좀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민 많이 해야 되는 질문인데, 일단 앞단에 얘기하신 생산자 물가가 뭐 베이스 기저효과 이런 걸 오르는 게 뭔 의미가 있냐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맞습니다. 그 전년비로 봤을 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전월비를 계속 보는 이유가 중국의 상품 가격이나 중국의 공산품 가격 이런 것들이 절대 가격이 오르는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기업이라는 게 어찌됐건 현명하기 때문에 감산을 하고 재고 조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정말 그 최악의 수요 상황에서 그걸 턴 다음에 올라오는 징후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생산자 물가에 드러나고요. 저는 이제 홍보는 전혀 아니고 제가 여기 나올 때면 항상 아쉬운 게 말만 제가 털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지표를 정말 많이 뜯어서 많이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 물론 정말 이해합니다. 네. 보여주시죠 그 지표를. 아니 그래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일까봐 말씀 안 드리는데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건데 결과적으로 저희가 텔레그램 채널 같은 데서도 계속 데일리로 이런 물가 같은 관련 지표를 보여드린 이유고요. 뭐 대표적으로 여기 띄워두시는 게 뭐 중국의 농산품 가격 같은 거 계절성이 있다 보니까 월별로 이제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 보시는 초록색 선에 올해 이제 그 중국의 뭐 채소 가격이나 가격들 같은 것들이 워낙 지금 중국이 물가라는 게 지금 중요해졌기 때문에 0%대 물가를 진짜 탈피하는지조차도 확인을 해야 지금 손이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을 굉장히 자세히 뜯고 있고 제 개인적인 또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가격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비로도 저희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전월비를 봤을 때 못 오르면 전년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알아서 베팅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시장이라는 게 눈높이가 어디에 있느냐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중국의 채권금리나 이런 것들이 반영한 중국의 경기에 대한 기대는 지금 이미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 결국에 사이클이 있어서 전월비로 봤을 때 올라오는 가격이 확인이 되면 의외로 저는 자극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얘기하신 그 시진핑 주석의 정책이라든지 총수요를 살리는 부분에 대한 고민은 중국 정부조차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앞단에 그 류어 부총리라는 분이 있을 때 사실 뭐 6에서 7년 정도 계속 공급 개혁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 텔레그램 채널에 번역을 해서 올려놨는데 중국의 칭화대 시진핑 주석 모교죠. 칭화대 경제학 자 중에 굉장히 유명한 리다오쿠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여전히 지금 발언을 하고 영향력이 있는 분인데 최근에 한 발언에서 중국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했던 정책 기조가 과열을 억제하고 공급 과잉이나 공급 쪽에 맞춰서 과열 억제 쪽에 맞췄다면 이젠 인정을 하는 게 냉각에 대한 걸 방어하는 쪽의 기조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그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에 이제 조언을 한 거죠. 이제 권고를 한 게 뭐가 있냐면 소비부양책의 경우도 지금처럼 그렇게 뭐 기업 좀 지원해가지고 채용 유발해서 언제 그거 소비 나올 거냐. 미국처럼 안 뿌리는 건 알겠고 쿠폰은 최소한 줘라. 중앙정부가 찍어서 소비 쿠폰을 주라는 권고가 하나가 있었고. 참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네네네. 제가 너무 맞는 것 같아서 제 채널 거기 텔레그램 채널에 거기에 고정을 해놨는데요. 두 번째는 부동산 관련해서 최근에 중국에 저희가 갔을 때도 주택 거래가 다시 못 살아나는 거는 가격 상승 기대가 꺾인 것도 있지만 중국의 종부세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세 도입 시점이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분의 의견은 시 주석이 그거 뭐 투기 제한하고 캠페인한 게 2016년부터 그렇게 굉장히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거 이해하니까 대신
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는 거죠. 부동산세를 우리가 3년, 5년의 시범에 걸쳐서 어떻게 나올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나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들이 다주택자들이나 새로 사는 분들에게 있다 보니까 부동산세에 대한 스케줄을 얘기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정부 부채액이 지금 10년째 나오는데 네. 최근엔 또 굉장히 다들 걱정 더 하시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지방정부에 대한 부채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좀 쟁여야 되는, 즉 배드뱅크가 도입돼서 일부 이거를 도려내야 되는 수준까지 와 있기 때문에 특별 기구나 이미 있는 배드뱅크를 활용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네. 이 얘기를 다 안 들을 수도 있고 박사님 지적하신 대로 최근 3, 4년만 놓고 보면 더 자기가 하고 싶은 고집을 그러니까 혹은 또 기조를 유지하는 경향이 맞습니다. 그 전엔 좀 덜했지만 네. 그럼 지금 누가 봐도 1인 체제하에서는 꺾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더 강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요구사항이 지금 사회과학원, 칭화대 다방면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미 지난 12월 달 경제공작 회의에서도 수요 위주라는 얘기는 사실 했어요. 네. 근데 상세함이나 기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너무 부족함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방향을 틀 수도 있지만 너무 빠른 기대는 못할 것 같고 대신 어떻게 트는지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리다오쿠이 그 뉴스 관련된 그분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저희가 지금 제발 좀 긁어줬으면 하는 그런 수요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 뭐 추방돼서 얘기한 분이 아니고 네. 칭화대에서 경제학과를 다니면서 지금 하시는 분이 얘기다 보니까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추방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다. 그분은 워낙 조언을 하시는 분이긴 해요. 근데 그분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것도 사실 좀 3년임 되고 나서 네. 그분께서 더 이제 본인 생각대로만 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근데 사실 저는 네. 그 부분 충분히 알겠는데 저는 그 제가 자료를 쓴 게 이미 3, 4년 전부터 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은 잡은 대로 지금 오고 있어서 저는 3기가 돼서 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쪽의 입장입니다. 이미 네네. 리커창 총리나 상무위원들이 기능별로 작동했다기보다는 본인이 좀 더 원하는 탄소 중립, 공동 부유, 플랫폼 규제 본인이 좀 더 따로 강조했던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전 이미 조금 어느 정도 3년 이상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뀔 가능성이 더 없는 거 아닐까요? 지금 얘기 다 들어보니까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야기하고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문제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을 안 했던 부분이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얘기를 하면 이미 좀 이데올로기 쪽에 강하신 분이잖아요. 현실 시장 쪽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혹자는 이거를 이제 무슨 공산주의다라고 폄훼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뭐 완전히 그렇게만 난 보지는 않고 근데 어쨌든 이데올로기 쪽에 굉장히 오리엔트되어 있는 분이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면도 있고 또 시장의 입장에서는 힘든 면도 있고 좀 이런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태까지 별로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진행되어 온 그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더 나빠졌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팀장님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이제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반등하는 거 그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고 사이클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재고가 한국이라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국의 재고는 또 어떻게 또 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반기에 저희 예측이 많이 틀렸기 때문에 네네. 또 이제 뭐 언젠간 되겠지라는 심리로 좀 받아들이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 예측상 미뤄진 거지 실제 없어지진 않았고요. 보시는 그림 좀 띄워주시면은 중국의 코어 CPI 뭐 PPI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중국의 핵심 물가하고 저희 중국의 이제 크레딧 임펄스로 유명한 유동성 데이터 이거 네. 시장에서 많이 보시죠. 그렇죠. 이게 보통 한 1년 전후 관계로 중국의 PPI나 CPI가 이제 따라가게 되는데요. 중국의 이 대출 데이터는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반등을 했기 때문에 앞단에 올라온 것들은 뒤에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으로 어느 정도 반영은 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지금 보시는 코어 CPI나 그림은 제가 좀 표시 안 했지만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로 보면
저희가 볼 때 재고 사이클의 어떤 기간이나 강도는 2분기 정도가 재고 조정이 제일 심한 단계는 마무리는 되는데 3분기 정도가 어떻게 보면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분기 때 예측했던 시간이 벌써 네. 6개월이나 미뤄졌고 네. 앞단에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약해서 이미 재고 조정이 강하게 진행이 됐어도 좀 벌써 더 끝났어야 되는데 수요가 너무 더 약하니까 늘어졌죠. 더 조금 늘어졌기 뒤로. 때문에 감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충 정신 차리는 상황이 되는, 즉 재고 조정이 좀 어느 정도 전반적인 산업이 마무리되는 단계는 결국에 가격에 보일 텐데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더 보는 부분도 되는데 대략 7월 정도로 제가 아까 PPI 저점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7월부터 보시면 재고 사이클도 대충 조정이 끝나서 수입을 준비하는 산업들이 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현업에서 느끼시거나 저희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품목의 범용 제품의 경우는 거의 4분기는 돼야 중국의 재고 확충 관련해서 신호를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 통으로 놓고 봤을 때는 반도체라든지 네. 중국에서 재고 조정이 좀 빨리 진행된 디스플레이나 혹은 수요가 너무 약해서 오래된 스마트폰 관련된 계속 말씀드린 테크 관련 수요들 네. 그리고 중국의 화학 아까 중공 관련된 일부 드리는 것들 중에서 저희 화학이나 이런 재수출되는 일부 이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3분기 정도면 중국의 수입 데이터가 좀 잡히지 않을까. 재고 사이클 마무리 측면에서 이렇게 예상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우리나라 6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발표됐는데 네네네.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게 미국이랑 유럽이랑 늘어난 건 알겠는데 중국은 13% 감소했고 네. 홍콩이 30% 넘게 증가했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한두 달 더 봐야겠지만 네네. 홍콩으로 나왔다는 건 중국 연계무역 관련해서 가공이나 재수출 관련된 징후일 수는 있습니다. 네. 이제 먼저 좀 그 중개 관련된 것들이 움직이고 네. 이쪽이 가공무역이나 중개무역이 제일 먼저 많이 나빴기 때문에 앞단에서 이제 조금 바닥 신호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근데 요거는 7월까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설레발칠 문제는 아니에요. 중국 수출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설레발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콩으로 가는 거 역시 뭐 홍콩이 뭐 소비를 해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네, 중개무역이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좀 많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70% 이상이 중국 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홍콩은. 중국이 좀 좋아져야 우리도 그러니까 걱정해요. 되는데. 미국 안 좋아지는데 중국이 안 살아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최근에 뭐 수출은 나름대로 자기네 품목들은 좋았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명확히 정의가 안 내려진 게 중국이 중간재를 저희 걸 뭐 다 대체했거나 네. 뭐 이미 국산화를 성공했다는 의견조차도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는 입장이고요. 모든 게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앞단에 팬데믹 1년차, 2년차 때 중국이 수출 호황인 이후에 재고가 되게 많이 쌓이고 특히 저희 테크 관련된 메모리나 본인들이 국산화를 아예 지금 당장 못하는 것들조차도 엄청 쌓였었기 때문에 이 재고 조정이 너무 길어지고 하다 보니 완전히 리쇼어링 환경에서 미중 분쟁 환경에서 아예 대체된 거 이제 저거 끝도 없이 안 드릴 거라고 생각하시는 의견도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반도체 어디서 네, 들어와요? 그건 그냥 단지 재고 소진 한 거로 저는 많이 보고 수요가 너무 나쁜 게 너무 오래됐다 보는 거지만 실제로 뭐 일단 복합적인 것들이 3분기 정도가 되면 저희 특정 중에서 제일 대체가 안 되는 반도체부터 조금 이미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그 부분을 제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혀 반도체를 수입을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재고를 아무리 소진을 해도 앞단에서 수요가 안 살아주면 이제 3분기도 또 좀 더 늘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사실은 우리 중국 관련된 분들은 작년부터 지금 양측이 소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계속. 네네네. 이게 뭐 본의 뭐 일부러 그런가 이거 본의 아니게 지금 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건데 하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번에도 또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11월 이후에 리오프닝하면 세상이 이제 완전 바뀔 것 같이 네. 저희도 많이 뭐 그렇게 드렸다가 또 죄송스럽게 됐고 또 시장 예측에 있어서 중국이 이번에 회복할 때 돌아다니고 뭐 서비스나 이런 거나 좀 좋아졌지 실제 저희가 기다렸던 뭐 재화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가계의 어떤 지출 내용이나 또 글로벌 IB들이 그 많이 쌓인 초과 예금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총알이라고 기대를 네네네. 했는데 그 돈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계속 안 나올 거란 얘기는 더 많이 쌓여서 심지어 지금 일본처럼 됐다는 걸 확정적으로 하는 의견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약간 저도 이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약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인민은행장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겠지만 최근에 한 발언으로 제가 그냥 요 얘기 마무리를 하면 그 인민은행장이 이렇게 물가 낮은 거에 대해서 짐을 많이 받으니까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 베이스 얘기를 똑같이 했고, 두 번째는 자기네는 공급이, 그러니까 수요가 약한 건 다 인정을 해요, 이쪽도. 근데 네. 공급이 너무 많이 공급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나라가 공산품이 이미 많았고, 이번에 사실은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가동률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가뜩이나 공급 과잉이어서 수출 밀어내기 같은 것들이 고민일 때 사실은 더 공급이 너무 빨리 회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가 이제 감산이나 공급이 상대적으로 조정을 좀 하고 수요는 아주 완만하게라도 올라오면 두 가지가 만나서 결국에 물가가 지금 0%대에서 1, 2%대로 올라올 거라는 게 인민은행장의 의견입니다. 물론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지금 의견으로 보고는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중국이 선진국처럼 갑자기 그렇게 물가 튈 수는 없고요. 그렇게 물가가 튈 분위기였다면 주가도 훨씬 더 홍콩이나 이런 쪽이 더 좋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계속 물가 째려보면서 바닥 지구만 보고 있는 거고 그런 쪽에 수급이 매칭이 안 된 문제가 좀 컸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6, 7월 물가를 아주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아니 갑자기 막 이렇게 질문이 막 생각나는데 아니 그렇게 공급이 많으면 지금 유럽 물가 난리인데 그런데 좀 싸게 팔면 어떻게 안... 유럽 수출은 실제로 그렇게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중국이. 네. 미국 수출이 나빴죠. 미국 수출은 아마 이제 진짜로 연계된 게 있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될 것 같은 블링컨 국무장관 가서 5시간 반 동안 뭐 회의를 했다. 근데 싸운 사람이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만나서 5시간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5시간 이야기했다는 거는 뭔가 그 정도 되면 그렇게 해요.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하나 국무를 아니, 국가에 대해 일을 얘기하는 건데 논의 사항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긴 해요. 많았겠죠. 그리고 네. 시진핑 주석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요새 나오는 게 뭐 디리스킹? 아 리스크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좋아지는 것 같더니 이게 또 오늘은 또 뉴스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공산주의자다, 독재자다, 뭐 이런 이야기. 독재자 얘기가 네. 뉴스 보도가 됐죠. 이거 어떻게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사실 뭐 이미 이번에 블링컨이 방중할 때도 기본적으로 시진핑 만나면 서프라이즈긴 한데 네. 그냥 중립적인 정도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확전을 안 하는 거를 서로 이제 하한선 그으려고 양쪽 다 이제 뭐 내부 정치 이슈도 있을 수 있고 중국도 양안 관계 예민하게 보다 보니까 하한선 정도 보세요라고 생각했고 혹시 근데 시진핑 만나면 정상회담 분위기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만났잖아요. 아주 짧게. 네. 기본적으로 저는 양쪽이 하반기에도 정상회담을 향해 가는 과정을 밟을 뿐이고 그 정상회담의 이슈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하한선 개념이라서 큰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은 워낙 지금 악화일로로 경기가 가고 부양책이 갈증이 크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그냥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중국 당대회 전후로 에이펙이 됐건 11월 이후에 에이펙이든 그 전이 됐건 정상회담 가능성 자체는 굉장히 높은 그 루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칭강 외교부장이 미국으로 건너갈 거고 지금 양쪽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쉽게도 그러니까 아쉽다기보다 관점에 따라 다른데 네. 긴장 완화 측면에서 아쉽게도 군사 얘기는 이번에 합의를 못했죠. 양쪽이. 군사에 대한 부분이 제일 민감했고요. 나머지 민간 교류, 교육 관련된 거, 유학생들, 비자 관련된 거, 그 상호 항공 증편 이런 것들은 이미 얘기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차 나올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볼 때는 단기 내에 뭐가 확 바뀌는 거에 대해서 베팅을 좀 일부 있었겠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앞으로 10월까지 이 과정에서 확률적으로는 아마 개선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확률은 좀 더 높다고 생각은 합니다. 뭐 사실 여기서 더 안 좋아질 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만난다고 좋아질 게 뭐가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국내 시장에서 보시면 네. 센티멘트 측면이나 기대 심리의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과 나빠서 저희가 반사수혜를 볼 수 있는 US 플레이하는 뭐 대표적 배터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갑자기 사이가 좋아진다고 그래서 양쪽이 그러면 안 되죠. 상징적인 뭐 최근에 고시원 이슈도 있었고 네, 네. 여러 가지로 이제 상징적인 이슈들이 있어서 가격 측면에서 봤을 때 기대감이 많이 있는 편인데 중국이 갑자기 거기 껴든다는 느낌을 주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업종이 있고 또 반대로 지금 한중 관계가 조금 얼어붙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저렇게 되면 한국도 어느 정도는 양쪽 관계를 정상 고위급이나 이런 것들이 재개됐을 때 또다시 바닥에서 좀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도 있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 네.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정상회담을 밟는 쪽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자체의 상징성을 봤을 때는 업종이 단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데는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아니 저도 이제 그 김영환 팀장님 말을 뭐 반박을 해서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네네네. 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만나봐야 좋아질 게 뭐가 있느냐.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크게 좋아질 거 없다는 네,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만난다 그러면 혹시 그 둘 사이에 의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네. 괜히 아무 이유 없이 만날 일은 없을 거고 뭐 에이펙이나 이런 데 가서 지나가다가 그냥 악수하고 만나갔는데 그걸 정상회담이라고 할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할 건 아니고 그러면 의제들이 이제 몇 가지가 정해져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던 군사 문제.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이 지금 반도체나 이런 거 가지고 중국 규제하고 있는 문제. 산업 관련된 것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양쪽 간에 아직 그거 다 안 풀었죠. 트럼프 때 서로 치고받고 관세, 했던 거. 네. 무역 관련된 아직도 것들. 안 풀었죠 그거. 네, 크게 안 풀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네. 그대로 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 한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여기에서 나아진다고 하면 뭐가 나아질 건가 하면 관세 문제는 약간 좀 풀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답이 없는 구조인 것 같아서 지금 물어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엔 만나도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시장이 아마 정확히 느끼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산업 정책이 확실히 반도체 제외한 나머지들도 타이트할 거냐 느슨할 거냐를 어느 정도는 판가름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여전히 별거 없네. 그냥 미국은 우야무야 그냥 느슨한 척 하면서도 미국 전반적인 중국 제재를 하겠나라고 보면 저희 산업이 좀 편한 거고요. 네. 양쪽이 만났는데 반도체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협업이나 이런 것, 특히 중국의 뭐 가성비나 공급 과잉을 쟤네들이 밀어낼 수 있는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진출하는 것들이 혹시 좀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찝찝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든 기회든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정상회담 가능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상회담 만나서 하는 얘기 중에 그나마 무역이나 관세 관련해서 현실성이 좀 있다라는 것도 저도 동의하고 군사 관련해서 저는 답은 안 나올 거 생각하는 게 그 양쪽의 그 감정 때문이나 이런 명분 때문이 아니라 1월달 대만 선거를 봐야지 결정날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총통 선거가 내년 1월달 대만 그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좀 중요한 입장이 됐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1월 전까지는 대만 관계, 양안 관계를 더 나쁘게 드라이브할 생각이 전혀 없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그 선거 결과 보기 전에 뭔가를 세게 합의하기가 당연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좀 우제가 될 수 있고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안보 군사 이쪽은 그냥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만나더라도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위안화 네.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지금 엔화도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네. 위안화도 지금 네. 상방으로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네. 위안화에 대해서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위안화는 거의 저는 80~90% 정도가 다 그냥 중국 내부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경기 나쁜 거하고 수급이 나쁜 게 이제 다 네. 원인이 되는데요.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이 전월비 지표, 즉 뭐 이번에 빠르면 PMI나 전월비로 중국 지표가 지금 3, 4, 5월 달 무너지면서 누적된 게 제일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월비 지표가 의미 있게 반등하는 뭐 그나마 시기적으로 7, 8월 정도 네. 전까지는 원화 대비해서도 위안화가 약세인 구간 그리고 위안화 자체가 취리안을 확연히 밑으로 강세 쪽으로 깨고 내려오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 7월 정도까지 이어질 것 같고요. 네. 단기적인 전망은 저는 전월비 지표가 3분기에는 올라가는 쪽으로 좀 예측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월비 지표 그러니까 PMI를 예를 드리겠습니다. PMI 기준으로 7, 8월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위안화 당분간 좀 이럴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정도가 돼서 이 경기가 뭐 물가가 오른다든지 돌아 나오면 이제 그때 다시 강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 네, 강세에서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거의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 연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금리 차 요인에다 중국 금리 인하한 부분도 있지만 네. 장기 금리가 계속 빠지면서 경기 문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신흥국 주식 파트장님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